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AI 거품 우려에 강달러 부담까지 겹치면서 오늘 국내 증시 양대 지수 하락 출발했는데 지금 코스피 다행히도 지금 강보합권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3,473포인트고요. 코스닥도 낙폭 많이 줄여내고 있습니다. 0.16% 내림세로 859선에서 움직임 전개됩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 개인과 외국인이 사고 기관만 팝니다. 외국인 231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도 금액은 소폭이지만 지금 팔자 포지션을 전환이 됐습니다. 441억 원 매도 우위, 기관 역시 341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285억 원 순매도하고 있고 기관 역시 128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455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거래가 확인하시죠. 오늘 삼성전자 강세 이어갑니다. 1% 가까이 올라가면서 86,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보합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1.58% 강세로 35만 3천 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7% 내림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5% 상승합니다. 107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오늘 HD 현대중공업이 10위권 내에서 상승폭이 가장 큽니다. 오늘 조선과 조선기자재 쪽 흐름 좋은데요. 현재 4.1% 오름세로 거래가 52만 2천 원이고요. 현대차는 0.8% 약세로 21만 5,750원. KB금융 보합인 가운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1%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6만 5,300원에 거래됩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거래가도 확인하시죠. 알테오젠 0.7% 약세로 46만 1,250원, 에코프로비엠은 1.8% 상승합니다. 11만 7,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펩트론이 1.3% 약세, 에코프론이 0.8% 오름세로 4만 8,950원입니다. 오늘 시총 10위권 내에서 상승폭이 가장 큰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현재 12.6% 급등하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33만 1,000원으로 집계됩니다. 6위부터 10위입니다. 파마리서치가 1.4% 약세로 56만 2천 원, 삼천당제약이 0.85% 하락하면서 23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 오늘도 약세가 이어집니다. 4.7% 내림세로 14만 9,100원. HLB는 이거래 연속 강세입니다. 1.1% 오름세로 3만 9,650원. 시총 9위로 한 계단 올라와 있고요. ABL 바이오 약세 이어집니다. 5.1% 하락하면서 9만 3,800원으로 거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특징적인 부분 체크하시죠. 오늘 관광업체입니다. 알래스카 프로젝트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관광업체 쪽 오름세입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미국이 추진 중인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LNG 송유관 건설 사업에 한국 기업과 참여 여부를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 소식에 KBI 동양철관이 11.3% 오름세, 거래가 2,790원이고요. 하이스틸이 5.6% 상승하면서 4,425원. 넥스틸도 5% 가까이 상승합니다. 거래가는 12,825원입니다. 오늘도 리튬주가 강세입니다. 간밤 캐나다 리튬 광산업체인 리튬 아메리카스 주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지분 투자 추진 소식에 하루 만에 약 90% 폭등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네바다주 서커패스 리튬 광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리튬 아메리카스에 대해서 최대 10%의 지분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소식에 국내 증시에서도 리튬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이드로 리튬이 11.4% 상승하며 2,625원, 리튬 포어스가 4.4% 강세, 포스코엠텍도 4.3% 상승하며 거래가 14,510원으로 집계됩니다. 외환시장 상황 체크하시죠. 오늘 외환시장 1,400원을 돌파하면서 1,403원에 개장했습니다. 9시 30분 기준으로는 1,400원이었고요. 지금은 다시 1,403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다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금 아슬아슬하게 강보합입니다. 3,472포인트, 코스닥은 0.2% 내림세로 359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단 양시장 낙폭 줄여내고 있고 코스피는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장중에 상승 전환할 수 있을지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된 섹터 중심으로 흐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갑니다. 김태성 IS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이 매매 공방이 치열하네요. 전체적으로 좀 눌려 있는 듯 하긴 한데 네. 그래도 코스피는 상승 하락. 네. 아직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장 초반.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다리는 조정은 나오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면 내가 다시 한번 사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참 조정 없이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귀신같이 지금 장이 시작이 되면 계속해서 올라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이제 전반적으로 수급의 공백은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긴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 하지만 대내외적으로 지금 굉장히 고평가에 대한 부담 그리고 고점에 대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부터 우리는 반도체 IT,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실적은 문제 없다라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확인을 한 주이기 때문에 반도체 IT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지금 높게 가져가셔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그 외 섹터에서 지금 굉장히 엇갈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조선 방산 원전주들이 지금 반도체의 어떤 빈 공간을 좀 잘 메워주고 있는 상황. 그런데 또 반도체가 올라오니까 이쪽에서 빠르게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수급의 시속 게임 양상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국장임을 감안을 하셔서 저는 포트폴리오에 지금은 밸런스를 잡는 것에 좀 중점을 두셔서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환율도 심상치 않아요. 네. 1,400원 결국 넘었네요. 네. 환율이 이렇게 높은데 외국인은 그래도 매수세가 죽지 않네요. 그것도 참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요새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매수 버튼 누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식을 살 때 뭐 기업의 어떤 주가의 위치도 보고 기업의 PER, PBR 가치도 보고 그리고 실적도 보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들이 지금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냐라는 것 때문에 환율을 좀 보는데 지금 환율 시장이 외국인들이 과감하게 들어올 만한 환경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좀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유를 좀 찾아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경상수지 흑자 대비해서 지금 해외 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가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지금 관세 협상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장을 찍었지만 우리나라는 도장을 찍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또 비자에 관련한 또 이슈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상황에서 오늘 장 전에 김민석 총리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대미 투자 굉장히 좀 불편할 수 있겠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또 환율 시장은 여기에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투자의 붐이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도 미국 증시에 이제 투자를 하러 들어가는 돈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지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약간 글로벌 미국에서 수익을 낸 기업들이 환전을 하지 않고 일단 달러로 가지고 있자라는 뉘앙스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크게 지금 들어오기에는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라온 것은 맞지만 그래도 반도체 IT에는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고 플러스 논외입니다. 앞서 이제 말씀 주신 질문과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네. 이 이야기는 오늘 좀 꼭 하고 싶어서 뭡니까? 우리가 반도체 겨울이라고 할 때 오히려 주가 밀려면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 이번 주에 반도체 봄이 온다라는 리포트 그리고 반도체 봄이 온다는 외국계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SK하이닉스 수급 보면 외국인들 이 기간에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외국인 편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네. 자기네들이 매수 리포트 내놓고 자기네들은 팔고 그렇죠. 매도 리포트 내놓고 자기네들은 매수하는. 네.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오늘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더 나가진 않겠습니다만 네, 의심을 갖고 이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드립니다. 자,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주가가 고평가됐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사실 미장도 조정받고 그렇죠. 우리 장도 지금 지수만 보면 확실히 눌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근데 과거 패턴을 보면 예를 들면 그린스펀 같은 경우도 주가 고평가 이야기를 했지만 며칠 눌리다가 결국에는 그렇죠. 지수는 또 네. 크게 올랐거든요. 그럼 그때와 지금을 또 같이 놓고 본다면 강세장 신호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도 인식이 될 수는 있을 네. 것 같은데 지금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서로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1주 전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엔비디아의 공백을 브로드컴이 메워주거나 아니면 그들의 공백을 애플이라든지 테슬라가 메워주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번 주에는 서로 각자 투자를 하겠다, 서로가 원한다라는 이야기들의 골자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오픈 AI와 또 협력을 한다, 테슬라도 엔비디아를 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 장 초반에 좀 약하게 출발하더라도 자고 일어나면 장 중후반부에 이 아랫꼬리를 모두 지금 달아서 올려버리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테크주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깨어내야 될 부분들이 좀 많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네. 첫 번째로는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지금 계속 안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올라갈 만한 명분을 지금 가지고 있는 섹터들이 질비했거든요. 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서. 그래서 네. 지수에 대한 어떤 욕심을 좀 부리시기보다는 저는 순환매의 관점에 좀 흐름을 잘 타신다면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폭 자체가 많은 산업과 기업들은 많다라는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월 의장이 주가 고평가 발언만 한 건 아니고요. 금리를 너무 빨리 내리면 인플레이션이 제어가 안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걱정 때문에 금리 내려도 천천히 내릴 거란. 그렇죠. 이것도 사실 시장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아니에요. 투자자들은 네. 뭐 금리를 좀 빨리 내리겠다, 더 많이 내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26일 발표 예정인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이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수 있겠군요.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 이건 또 연준에게 금리를 내리지 않을 명분. 이 네. 표현이 좀 이상했다. 그러니까 금리를 내려도 파월 의장의 말대로 그쵸. 천천히 내려야 되는 명분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좀 차이인 것 같아요. 똑같은 금리 인하 신호라 할지라도 매파적인지 지금 비둘기파적인지에 따라서 시간이 좀 엇갈리는 것도 있고 또 똑같은 경기 상황을 보더라도 골디락스로 볼 것이냐 아니면 경기 침체, 경기 둔화로 볼 것이냐 또 이것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은 시각의 차가 많은 현재 시점인 것 같은데 PC라는 건 개인들이 소비하는 총 지출을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에는 서비스까지 포함되어 있고 또 이제 근원 PC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큰 에너지라든지 이제 식품을 제외한 수치라고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는데 만약 지금 예상보다 지금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 연준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속도 조절해야 된다. 이 부분에 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 나오는 상황이라 네. 지수에는 순간적인 변동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대신에 방향성 자체는 지금 인하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에 저는 그것들을 충분히 이용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엔비디아가 대규모 오픈 AI의 대규모 투자 소식을 발표한 다음에 또 내리 조정을 받고 있어요. 이유는 물론 파월의 고평가 발언도 있긴 하지만 엔비디아가 내놓은 투자 계획에 대한 의구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체의 칩을 팔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네. 자가 발전인데 어떻게 네. 보면 그럼 이게 뭐냐, 순수 투자가 아니지 않냐. 그것도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연간 지금 목표한 투자 금액에 네. 지금 오픈 AI에게 한다는 금액 자체가 한 30에서 35%를 넘어서는 금액을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실제로 이 돈을 투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붙는 거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예상되는 지출보다 더 많은 지출이 발생을 하게 되면 물론 직접적인 지출은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지분을 이제 인수를 한다라는 방식이라서 좀 여러 가지 경우에서는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재무제표라든지 유동성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수 있다고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의 상승의 어떤 속도가 딱 멈춘 상태에서 지금 조정이 나왔는데, 근데 저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지금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캐펙스 투자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뭐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지금 데이터 센터를 키우고 있는 상황 속에 엔비디아에 대한 수요 걱정은 지금보다는 나중에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오히려 엔비디아는 조정이 나오면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 생각이 들고 있고 아니면 엔비디아는 이제는 조금 왕의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겐 또 대안처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아니면 AMD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고민이라기보단 엔비디아 종목에 대한 고민은 조금은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내로 가보죠. 국내 반도체주도 뜨거운데
제일 뜨거운 건 요즘에는 삼성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매매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서도 삼성전자는 꿋꿋하게 어제도 그랬지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강세입니다. 1% 가까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기세가 어마어마하다. 그렇죠. 그럼 이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건 9만 원 돌파도 가시권에 들어왔고 지금 증권사들 목표 주가 제시하는 거 보면 10만 전자 기대감도 이제 꽤 커진 네. 양상이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명분은 뭐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번에 실적의 숫자 그리고 가이던스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가이던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디램의 가격도 20에서 25%, 낸드 플래시의 가격도 10에서 10% 쇼티지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DDR5보다 DDR4에 대한 가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아니 왜 도대체 구형 모델인 DDR4가 뭐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느냐. DDR5라고 하는 최신의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이제 DDR4에서 DDR5로 바꾸면 이 메모리만 바꾸는 게 아니라 메모리 인프라까지 다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형 고객사 입장에서는 DDR5를 좀 쓰고 싶긴 하지만 인프라 투자에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DDR4를 지금 선호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고 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DDR5는 DDR4보다 최신의 기술이니까 DDR5를 생산을 하다 보니 DDR4에 대한 재고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고가 줄어들고 가격이 올라가니 이것을 취급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은 당분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또 상대적으로 이 메리트를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SK하이닉스는 뭐죠? 2년 동안 디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의 생산량을 줄이고 HBM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어찌되었든 HBM을 하고 싶었지만 못했기 때문에 그 라인을 모두 디램과 메모리, 낸드 플래시 쪽으로 이제 돌려놨는데 이제 이게 지금 빛이 돼서 실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라 네. 삼성전자에 대한 추가 상승은 저는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역사를 한번 돌이켜 보죠. 삼성전자 주가가 최고치를 찍었을 때가 이제 9만 원 네.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쏟아졌던 장밋빛 리포트들이 있었어요. 이게 참 비교하긴 싫지만 지금과 비슷해요. 양상이. 똑같죠. 네. 그때 딱 장밋빛 리포트들이 나오고 나서 마치 마법처럼 조정받기 시작하더니 오랜 기간 네. 쓴 눈물을 삼켜야 됐죠. 많은 우리 서학개미의 개미들이 말이죠. 근데 지금 똑같아요. 그때와 좀 지금이 다르다. 뭐가 같고 뭐가 다르냐 이거를 따져봐야겠죠. 네. 저는 다른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시기가 언제가 있었냐면 2010년에서 2011년대로 저는 돌아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사이클이 이제 들어왔던 시기거든요. 그때의 사이클은 뭐냐? 계속해서 앞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 뒤에서 지금 생산을 풀캐파로 함에도 불구하고 재고가 없어서 쇼티지 현상이 났을 때였거든요. 지금이 저는 그때와 가장 유사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그때는 PC 그리고 모바일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입니다.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급이 이제 양산적으로 되는 시기라서. 근데 이제 지금은 AI 시대에 맞는 PC, AI 시대에 맞는 모바일 폰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와 좀 겹쳐봤었을 때 저는 최근의 어떤 고점 때보다는 오히려 2010년, 2011년 때와 지금이 가장 유사하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어서 저는 충분히 최근에 어떻게 보면 정말 돌파하려고 했지만 돌파하지 못했던 9만 원대의 벽을 이번에는 충분히 돌파할 만한 명분을 좀 갖춰주고 있다. 여기에 이제 한 발 남았죠. 지금 HBM에 대해서 퀄테스트를 진짜 받았느냐 말았느냐 아니면 HBM4의 삼성전자의 어떤 시장 점유율이 얼마 정도 될 거냐 지금 굉장히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만약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좋은 뉴스들이 쏟아지게 된다면 삼성전자만큼은 조금은 더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던 거는 사실 그때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켜주지 못했다. 그렇죠. 업황도 꺾였다. 그러니까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네. 사실 터졌죠. 네. 지금은 이제 업황은 그래도 올라오고 있는 단계인 거고 네. 만약에 퀄테스트가 통과가 됐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건 또 아예 판이 달라지는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테슬라와 관련돼서 미국 공장이지만 파운드리 대규모 수주를 했죠. 네.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본다면
일단 윤곽은 그때보다는 더 뚜렷한 나은 거죠. 상황으로 가고 있기는 하다. 네. 그런데 이제 워낙 오랜 기간 고생을 하셨던 분들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은 한켠에 있다는 것도 분명한 네. 사실일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죠. 파월의 하나만 더 물어봐 달랍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구조대가 도착한 거냐? 네. 라는 거 제가 흐름을 좀 이상하게 만들어놨는데 아닙니다. 어쨌든 네. 죄송하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네. 다시 한번 그러니까 삼성전자 지금 워낙 기세가 좋고 여기에서 레벨업을 하느냐 마느냐에 이제 딱 지금 중요한 시기여서 긴급하게 우리 제작진이 하나를 더 물어보자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저는 어차피 계속 들고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없으셨던 분들 있죠. 최근에 이제 비중을 줄이셨던 분들, 그러면 이제 다시 살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실 때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단을 저는 빠르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디램의 지금 재고가 없습니다. 메모리의 재고가 없고 낸드 플래시의 재고가 없으면 이것을 생산을 해야 되다 보니 당연히 전공정 장비와 부품 단부터 지금 시장에 어떤 반응이 오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땐 삼성전자, 저는 10만 전자, 하이닉스, 40만 닉스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 만약 이들을 지금 위치에서 쫓아가기 좀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쪽에서 손익비가 괜찮은 기업들을 좀 추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지금 대표적으로 시세가 강했던 쪽은 뭐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테크인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더 따라가기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마이크론과 같은 대장주들이 이렇게 시세가 난다면 같은 섹터 안에, 같은 분야 안에 2등주, 3등주도 실제 낙수 효과를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대표적으로 저는 KC텍 같은 경우에는 CMP 공정, 연마 공정에서 손익비가 괜찮은 기업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HPSP와 같은 기업, 수소 어닐링 장비 쪽에서도 저는 이쪽은 바닥권의 박스권을 이제 돌파하면서 시세를 낼 준비를 하고 있어서 지금은 반도체 IT 좋다라고는 하지만 매매 전략을 짜실 때는 기업들마다 어떻게 보면 매매 타이밍을 좀 잡는데 주목하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갈까요? 네, 아니었습니다.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는 사실 파월이 조금 자중하는 분위기를 이제 만들면서 사실 이제 FOMC 금리 내린 결정 이후에 금리 인하를 충분히 시장에서 충족을 시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씩 달리 해석이 된다는 말이죠. PC 물가 발표도 앞두고 있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후퇴한다면 금리를 내리는 거에 민감한 이제 섹터들, 그렇죠. 대표적으로 바이오가 되겠죠. 네. 그럼 바이오들은 어떻게 될 거냐? 물론 개별 종목별로 인수합병 이슈도 있고 네. 뭐 신약 발표도 있고 하지만 그거 말고 전체 섹터를 보면 금리 인하 기대감은 좀 걷어들여야 되는 것 아닌가? 일단 미증시에서 제약바이오는 요새 금리 인하에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약 바이오인데도요. 네, 오히려 비만 당뇨의 유행 트렌드에 정말 더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이제 여기에 화이자까지도 비만 당뇨 시장에 이제 경부형을 필두로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네. 미국 증시 내에서의 제약 바이오주들의 흐름은 크게 금리 인하 기조와는 조금 별개로 움직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서 이틀 전만 하더라도 제약 바이오의 시세가 굉장히 괜찮았죠. 하지만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UBS에서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에 대한 매도 리포트가 부정적인 레포트를 좀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대표적으로 메시 치료제 혹은 비만 당뇨 치료제 쪽에 강자였던 올릭스라든지 D&D 파마텍이 고점을 찍고 어제 오늘 지금 하락폭이 좀 커진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확실하게 기술 수출, 기술 이전, 그러니까 애로를 성공한 기업들 위주로 압축을 하셔야 됐고 그 기업들은 조정이 나오면 기회로 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저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 최근 약 한 달 동안 금리 인하라고 하는 키워드 때문에 임상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쪽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오히려 그 사이에 쉬었던 쪽 중에 최근 들어 가장 좋은 뉴스가 나왔던 거 바로 이제 셀트리온. 그러니까 다들 이제 셀트리온 안 보셨을 것 같습니다. 최대 매출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이지 않아서 정말 소외받았던 종목군 중에 하나였지만 혹시 모를 관세에 대비해서 이제 미국의 이 생산 라인을 인수했다라는 뉴스가 이번 주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 저는 오히려 만약 제약바이오주들에 대한 이 셈법이 복잡해지면 눈에 띄는
것은 명확하게 숫자로 판단을 할 수 있는 바이오시밀러라든지 CDMO, CMO 쪽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보면 신규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셀트리온의 가격대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추석 연휴까지 일주일 네. 남았습니다. 자, 남은 기간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야 될까요? 한번 재정비할 때가 되긴 했는데 쉼없이 달려온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재정비를 빨리 하면 할수록 포모 현상이 더 심해지다 보니까 천천히 할까요? 여전히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할 건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익이 난 종목군들이 있다면 최소한 저는 전체 어떤 100주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가정하에 50주 정도씩은 분할해서 매도를 하시면서 수익을 챙기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만약에 추석 전 거래일까지 펀더멘탈은 문제가 없지만 수급의 공백 때문에 고점에서 조정이 조금 과하게 나온 종목군들이 있다면 네. 저는 오히려 그걸 이용하자. 갔다 와서 베팅을 하는 게 아니라 추석 전날 종가에 베팅을 해보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시기가 아니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IS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 4.5일제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노사정 협의체 출범했습니다. OECD 수준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연말에는 로드맵을 내놓겠다라는 목표인데요. 하지만 재계에선 노동 생산성을 지적하면서 시기상조다 이렇게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주 5일제가 도입된 지 21년 만에 주 4.5일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나오셨고요. 일하는 시민연구소 김종진 소장, 또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송원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용어만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실노동시간 단축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내걸고 드디어 논의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먼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장시간 노동의 원인인 포괄임금 금지, 연차 휴가 활성화 등 법제도 개선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한 주 4.5일제 합리적 정착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한 명칭은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입니다. 첫 회의도 가졌죠. 김종진 소장님께서 이제 회의에 다녀오셨으니까 첫 회의 분위기가 어땠는지부터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뭐 화기애애했다, 뭐 전체적으로 잘해보자라는 뭐 그런 공감대들이 있었다.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자는 데는 이제 공감대가 이룬 것 같고요.
그리고 노사단체가 이제 네 분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부처도 하고 있어서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 사회에서 이 문제를 지혜를 모아서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노력하자라는 취지에서 크게 나쁘지 않게 첫 스타트를 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연평균 실 노동 시간을 보면 OECD 평균보다 151시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5일제가 시행된 지 저희가 2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죠. 자, 장시간 근로 문화를 일단은 바꿔야 된다. 좀 줄여야 된다. 여기에는 공감을 하시는지 먼저 원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뭐 그렇죠. 그 고질적인 장시간 근로가 문제가 됐죠. 근데 동시에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지난 10년간 총 근로시간 단축 감소 추세를 보면 굉장히 빠르게 단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주 52시간제 이것이 이제 확산이 됐고 정착이 됐고 그리고 단시간 근로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또 초단시간 근로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실근로 시간이 빠르게 감소되고 있는 추세다. 네. 이걸 같이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가 앞으로 계속될 수도 있다. 속도는 늦어지겠지만 그냥 둬도 근로 시간은 줄어들 수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추진단에서도 잘 포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로시간 제도에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포괄 임금제라든가 아니면 과도하게 장시간 근로가 그냥 방치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 아니면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근로시간의 어떤 배분에서의 불균형, 불평등 이것이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감안해서 총 근로시간을 줄여가되 그 목표를 OECD 평균 수준을 목표로 줄여가되 그 방법을 주 4.5일째 이렇게 하면 약간 오해를 살 수 있는 게 네. 그러면 금요일 날을 예전처럼 오전 근무만 한다는 얘기야? 뭐 이런 이제 오해를 살 수 있거든요. 뭐 그렇죠. 예, 지금 은행 노조에서 그러지 않아도 임금 교섭을 하면서 그걸 주요 그 교섭 목표로 내걸고 파업을 뭐 불사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건 뭐 개별 업종이나 사업장에서는 그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런 어떤 노조 측의 요구나 아니면 노동자들의 기대를 이렇게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40시간제를 35시간제로 법정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송 교수님은 공감하세요? 근로시간 좀 줄이는 게 필요하다. 근로시간이 거의 한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한 2,400시간 정도 됐거든요.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월 평균으로 하면 200시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20년 지나면서 지금 1,800시간대로 왔으니까 사실 많이 줄긴 했거든요.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지금 핵심은 제가 생각해도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이 근로자가 내가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을 받고 있는 것이냐. 사실 거기에 방점이 저는 꽂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근로자의 어떤 장시간 근로로 인한 어떤 건강의 문제라든가 안전상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보자는 취지도 있지만 더불어서 지금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어찌 보면은 주 52시간제 적용받고 있지 못하는 특수고용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관심을 갖고 바라보자라는 쪽으로 너는 방점을 찍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임금이 주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고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좀 면밀하게 살펴보고 개선할 내용들을 개선해보자. 이런 취지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줄여도 어떻게 줄이느냐, 어떤 합의된 방식으로 줄이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소장? 일단 이제 장시간 노동을 줄이는 데는 5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이제 줄이는 게 실노동 시간의 핵심이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로 보면 좀 연차 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노동 시간을 줄이고 또 애초에 일한 만큼 우리가 쉬고 있느냐 이런 것을 이제 꼼꼼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실노동 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도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기 위해서 4.5일제만이 아니라
여러 정책적 수단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추진하겠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20년 전처럼 홍삼 먹고 야근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워크라이프 밸런스도 하면서 생산성도 높이고 우리 사회 전반에 지속 가능한 체제를 높이기 위한 방향의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주 5일제로 전환할 때도 굉장히 많은 진통들이 있었고 사실 그 제도 도입 초반에는 굉장한 혼선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4.5일제를 도입하게 되면 타격을 받는 것들이 분명히 생겨날 것 같다라는 거죠. 우리의 노동시장 전반적인 구조가 여전히 산업 구조가 노동 집약형 산업들이 여전히 많이 있고 그걸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 영세한 중소업체들이란 말이죠. 그럼 이제 이 산업 구조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주 4.5일제라는 소프트웨어가 주입이 되면 이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 근로시간 단축 주 4.5일제 이거에 대한 반대 논리의 굉장히 강력한 하나의 근거는 네. 지금 노동시장이 상당히 양극화돼 있다. 이중구조화돼 있다. 그러니까 4.5일제로 가도 충분한 그런 생산성과 그런 경쟁력이 있는 기업과 업종이 있는 반면 52시간, 이거 52시간제는 사실은 뭐 40시간에다 12시간의 연장 근로를 포함한 거기 때문에 정상적인 건 아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시간제도 지키기 어렵다 이런 업종과 사업장이 있어요. 단적으로 얘기해서 5인 미만 사업장들은 아직 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보통의 상식으로 보면 어떻게 그게 그냥 용납되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드는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고를 적용 안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 정도는 뭐 양해가 되지만 근로시간에서 5인 이상 사업장과 미만 사업장이 이렇게 완연한 법적 적용의 차이가 있다는 거는 이거는 이게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돼야 될 이슈일 것 같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금융같이 그 업종의 특성상 뭐 그런 걸 요구할 수 있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 뭐 김종진 소장 굉장히 잘 아시겠지만 플랫폼 노동이라든가 프리랜서라든가 뭐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의 근로시간 실태를 보면 개선할 것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포괄 임금제라든가 그리고 이 근로자들 입장에서 뭐라 그럴까요? 근로시간 선택권? 그러니까 근로시간을 약간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사업주의 목적, 사업주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만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게 아니고 임신, 출산, 육아기의 여성이라든가 남성도 마찬가지겠고요. 아니면 그 학업과 병행하고자 하는 초기 청년 취업자들이라든가 은퇴를 앞두고 있는 고령자들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좀 유연하게 뭐 30시간 파트타임도 좋다. 그리고 그 고용만 안정이 된다면 20시간, 30시간, 35시간 그런 근로시간 단축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근로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근로자들의 시간 선택권을 강화하는 쪽에 그런 걸 통해서 실근로 시간을 줄여나가는 이런 정책도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 종합해 보면 도입을 하더라도 경직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처한 뭐 산업이나 업체의 규모나 지역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리 탄력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여지를 열어놔야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 그걸 같이 열어주기를 바란다 이런. 송 교수님, 이게 이제 직접적인 산업 경쟁력의 약화로 결과가 나타날까 봐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이게 대미 투자를 막 엄청나게 해달라고 또 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제조업 강세에도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반도체 굉장히 잘 만들고 배도 만들고 뭐 손톱깎이도 만들 수 있는 제조업 전 분야의 강점이 있는 나라란 말이죠. 그럼 제조업은 어떤 산업이냐면 생산하는데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뭐 사무직 같은 사람들, 뭐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그렇게 구애받지 않을 수 있지만 뭔가 제조업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어낼 때는 생산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생산 시간에, 그러니까 생산 시간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계속 일을 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시간에 대한 제약이 들어가면 그러면 당연히 생산은
과정에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개인들의 그러니까 근로자 개인의 근로 시간을 줄이되 대신에 고용을 더 늘리면 되지 않냐. 사람들을 더 많이 고용해서 생산에 필요한 시간을 보완하면 되지 않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안 돼요? 네, 기업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기업도 분명 이익을 극대화하는 집단이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그 두 가지를 고민할 거예요. 기존의 근로자에게 연장 근로를 시키는 것과 아니면은 새로운 근로자를 고용해서 생산 투입하는 것과 더 유리한 방향으로 지금 접근하려고 할 텐데 지금 하나의 어떤 옵션을 빼낸 상황이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기업이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 기술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 40시간에 이만큼을 생산했던 것을 지금 근로자의 36시간만 투입했을 경우에 똑같이 생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산 기술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이때는 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기업이 제 생각에서는 기업이 요구하는 것이 이것을 즉각 시행하는 것보다는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기업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 기업에게 그런 요구를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비유적인 표현으로 하드웨어가 안 바뀌었는데 바뀐 소프트웨어 자꾸 넣으려고 하면 안에 충돌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 4.5일제라는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우리 산업 구조에 안 맞는데 억지로 이걸 도입했었을 때 나타날 부작용. 절충점이 있겠냐라는 고민이죠. 근데 국민들하고 시청자들이 약간 좀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4.5일제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전면 보편화 의무화하는 게 아닙니다. 네. 첫 번째는 향후 4년 동안 4.5일제를 참여하는 중소영세 기업에게 네. 지원을 하면 신청 지원을 하면 0.5에 대한 인건비와 세액 공제 등을 해주는 당장 내년에 시범 사업이 있죠? 예, 그 시범사업 지원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150개 기업 남짓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지금 언론이나 일부 경영계에서 소상공인 측에서 얘기하는 뭐 경영의 타격이라든가 네. 인력 감소라든가 이런 건 전혀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우리 기업은 이 정책 실험에 시범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보다 더 나은 모델을 만들겠다라는 것이어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획일적인 4.5일제도 아닙니다. 우리 기업은 조업 영업을 위해서 부서 팀별로 어떤 직원은 오전에 좀 쉬고 오후에 출근하고 어떤 팀은 오후에 금요일 오후에 퇴근하고 이렇게 하이브리드형을 다양하게 실험할 예정이고요. 네. 세 번째로 이제 생산성을 이야기하는데 생산성은 단위당 이제 투입 대비 산출인데 우리 기업들이 좀 꼼꼼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생산성에는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을 가미가 되지 않으면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가 이제 저성장 기조에서 앵커께도 말씀하셨듯이 이 노동 집약적이 많은 영세 기업이 쉽게 탈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이 고용팀에서 AI나 디지털화를 도입한 기업이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고 근로 시간은 3-4시간 줄 수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어제 이제 그 정부 첫 노사정 협의체 네. 출범에서도 충북 음성에 있는 이제 중소기업 한 250명 되는 생산직을 갖고 있는 기업에서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하고 AI를 도입해서 최근 3년 사이 이제 생산성이 높은 사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4.5일제를 추진하면서 생산성을 가미할 수 있는 방식도 같이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바로 질문 드리고 싶으면 삼성전자 최근에 반도체 사업과 관련해서 반도체 특별법 안에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하냐 안 하냐 이 문제도 계속 굉장히 논란이었죠. 윤석열 정부 때도 그랬고 최근에 이제 지금 여당이 된 민주당에서 정청래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죠. 해결 수순으로 가고 있다. 반도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 내놨단 말이죠. 그러면 대입을 한번 해보죠. 4.5일제를 도입했었을 때 주 52시간제 예외랑 동시에 적용되면 부딪힐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현재 반도체 특별법에 52시간 예외 조항을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정부 여당이나 등에서 검토할 수 있다라는 것 같고 근데 다만 이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52시간을 불가역적으로 2018년에 했는데 다시 삼성반도체 등을 특정 산업을 예외 조항해주면 소프트웨어부터 시작해서 이걸 요구할 수 있는 기업들이 더욱 많기 때문에 장시간을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올 2월에 이 논쟁이 있으면서 특별 연장근로 한도를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작년부터 예외 규정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특별히 사유가 있는 기업들에게는 그 제도를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성진 소장하고 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근로시간, 그 실근로시간 단축에 여러 방법이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로기준법 개정에서 4.5일제로 가는 건 아니다. 그건 최종적인 어떤 수단일 수 있고 단축하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건 유연성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유연성을 부여하는 건 근로자의 선택권을 강화해서 스스로에게 줄여나가는 방법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체의 요구나 그 생산성이라든가 경쟁력 이런 걸 감안해서 위쪽을 터주는 그 사업주들의 탄력적인 시간 운용의 길을 터주는 것도 저는 동시에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그 원체 근로시간의 유연화만을 과도하게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노동계나 민주당 쪽에서 이건 52시간제에 뭔가 구멍을 내는 거다 하는 약간 그 진영 대결의 쟁점으로 부각이 됐어요. 네. 그래서 반도체의 R&D 인력과 뭐 고연봉 1억 5천인가요? 얼마인가 그 임금 상한도 있고 업종도 한정돼 있고 그 노사 합의를 전제로 했고 또 안전 조치 강화도 했고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부대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건 안 된다 이렇게 막았던 거거든요. 지금 정청래 대표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국민의힘이 아직도 그걸 들고 반대를 하고 있어요.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에 태워놓았기 때문에 10월인가 11월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 민주당 원안대로 하려면. 그런데 반도체 특별법 자체는 뭐 그대로 산업적인 목적이 있더라도 근로시간 제도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52시간은 절대 건드릴 수 없다. 이런 거는 저는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왜 정치적 입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실근로시간 단축 추진단 측에서는 근로시간 제도의 전반적인 어떤 제도 개편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는 그런 목표 속에 약간 동의의 폭을 사회적 합의를 쉽게 구해가려면 그런 어떤 기업 측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도 저는 동시에 고려돼야 되지 않나. 이재명 대통령도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 네. 노동계의 요구만 자꾸 이렇게 들어준다는 비판을 받으니까 노동시장 유연성도 필요하다. 네. 이거는 느끼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실제 사업장을 다니다 보면 그 유연성이 필요한데 그걸 고용의 유연성으로 할 거냐, 임금의 유연성으로 할 거냐, 근로시간 유연성으로 할 거냐 선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고용 유연성은 지금 건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처지입니다. 이게 뭐 과거에 어떤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고용 유연성을 건드리기 어렵다면 근로시간 유연성이라든가 임금 유연성이라도 길을 터줘서 기업들이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밖으로는 통상 압박과 뭐 관세, 뭐 직접 투자 이런 부담을 지고 있고 안쪽에서는 또 노란봉투법이라든가 노무 리스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비용 압박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근로조건 개선과 삶의 질 개선도 굉장히 중요한 목표이지만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이라든가 노동시장 전체의 어떤 균형을 생각할 때 근로시간에서의 유연성을 좀 더 폭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주 52시간 사실 이제 그 반도체 특별법 안에 넣냐 마냐 예외 적용을 넣냐 마냐를 가지고 이제 계속 첨예하게 부딪혀 아직도 결론이 안 났고. 근데 이제 주 4.5일제 논의가 본격화되면 이제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에 이걸 적용했었을 때 이게 궤가 맞겠냐? 라는 걱정들을 하고 계신 거죠. 이제 반도체가 대표적이지만 교수님 생각. 지금 우리나라 어찌 보면은 한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이제 두 축이 이게 반도체와 자동차였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러니까 수출 여건이기도 하고. 그런데 작년에 특히 우리 삼성전자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 사이에 TSMC는 치고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이 논의가 시작됐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탄력 근로라고 하죠. 이걸 활용하려면 충분히 기업이 대처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또 기업 입장은 좀 약간 다를 거예요. 특히 연구개발 관련돼서는 이 연구개발이라는 게 막 시간만 투입한다고 뭐가 딱 원하는 결과가 딱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아이디어라는 것은 사실은 밥 먹다가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제약이 없는 그런 프리한 상황에서 그 자유로운 상황에서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제품화가 되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최소한 연구 개발직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을 좀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제게 요구 사항인 것 같고요. 네. 지금 대통령께서도 AI 산업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AI 산업 하려면 결과적으로는 이 분야에 많은 그 이공계 쪽으로 많이 가는 우리 인재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의대를 가려고 하는 어떤 공부 잘하는 우리 고등학생들이 이공계 쪽으로 가게 하려면 이쪽에 갔을 때 그 이상의 어떤 수익과 리턴을 얻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사실은 제약이 좀 줄어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 논의는 정말 좀 전향적으로 정부가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저도 드리고 근데 싶습니다. 이제 하이닉스는 그걸 연장해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수익률이 좋은데 그런 얘기도 있고 특별 연장 근로 한도를 올해 기업들이 활용한 것도 3건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기존의 유연 근로 제도 중에 간주 근로 제도라고 있어요. 네. 내가 밖에서 일을 하면서 연구 개발하면서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기존 제도도 활용하지 않으면서 60시간 이렇게 일할 경우에는 요 정부 정책의 모순도 생기죠. 최근에 정부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산재.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데 네. 건설 현장에서 추락 사고만이 아니라 과로사 내심에 관한 질환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10년 전에 AI 구로에 있는 개발자가 3개월 연속 60시간 이상 일하다가 목숨을 잃어갖고 이게 52시간의 기폭제가 됐듯이 여러 측면에서 좀 검토를 해봐야 된다. 다만 기업의 요인이 뭔지 조금 우리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에서도 검토해볼 필요는 있겠죠. 노동계에서 오랫동안 또 주장해왔던 게 임금 체계 중에서 포괄임금제에 대한 폐지 주장을 오랫동안 해왔죠. 지금 주 4.5일제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되면서 이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을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도 추진단 안에서 지금 내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에 대한 생각을 먼저 이건 송 교수님께 먼저 좀 의견 듣겠습니다. 저도 포괄임금제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악용하는 기업들이 꽤 많았죠. 이런 네. 사례들이. 그러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포괄임금제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연장 근로가 당연히 있다라고 간주하고 지금 그 임금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찌 보면은 이게 연장 근로는 당연시한 그러한 고용 계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이렇게 노동 시간 단축에 있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계약이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포괄임금제가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근로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좀 어렵다. 뭐 이런 의미였는데 실제로 근데 포괄임금제 적용되고 있는 사람들은 생산직 근로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근로시간을 적용하는 것이 사실은 좀 쉬울 수 있습니다. 사무직 근로자도 많습니다. 네. 따라서 저는 이제 요새는 뭐 컴퓨터 로그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보통 이제 컴퓨터 킬 때 이제 지문으로 이제 키기도 하고 또 퇴근할 때 이제 컴퓨터 꺼야 되면 또 지문으로 다 끄기도 하니까 충분히 그 실내 근로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기제가 많이 지금 개발이 돼 있거든요. 따라서 정당하게 내가 일한 만큼 노동시간에 합당한 만큼의 임금을 받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고 어쩔 수 없이 포괄임금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좀 포괄임금제에 적용되는 뭐 산업이라든가 직종을 좀 단축시켜 나가는 쪽으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포괄임금제에 대한 생각 계속 듣겠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뭐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 이런 걸 각 그 목적별로 소위 말해서 월급을 계산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포괄적으로 그냥 월급 하나. 그럼 이제 거기에 다 연장도 해도 되고 뭐 휴일 근로도 다 담기는 거죠. 이게 이제 악용될 경우에는 뭐 많은 근로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고 해서 포괄임금제 폐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오래된 고질적인 뭐 약간 불합리한 제도라고 그 다들 얘기를 했죠. 그 노동계에서도 지적을 하고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그랬는데 실제 이것을 가장 반대하는 업종을 굳이 한 군데를 꼽으라면 아마 게임 업체가 아닐까 싶어요. 게임 개발하는 야근이 참 많은 산업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그들이 저도 공정을 잘 모릅니다만 막판 그 크런치 모드라고 하나요? 그 돌관 작업을 할 때 뭔가 이게 좀만 밀면 될 때 그냥 24시간 뭐 막 밤새 하면서 노동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돌파를 해내는 그런 어떤 작업의 특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관행적으로 이 게임 산업 쪽에서 포괄임금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거기만이 아니고 시간 관리나 임금 관리가 좀 이렇게 불확실한 허술한 이런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도 일일이 시간 관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출퇴근이라든가 중간에 이렇게 그 빼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또 임금도 일일이 연장 근로수당을 계산하고 복잡하거든요. 우리나라 임금 체계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단순화시켜서 그냥 고정 OT 얼마 퉁치고 이거로 이제 약간 그 오버타임 한 거를 다 보상한 거로 치자. 이런 이제 합의거든요.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도 노사 합의가 충분하고 그 불가피한 근로시간 관리가 이게 엄격하게 하기가 어려운 특성이 있다면 노사 합의 전제로 오케이 이런 약간 양해가 되고 있었거든요. 판례로.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런 관행을 법적인 조치로 끊겠다 이런 건데 이거는 저는 갈 길이라고 봐요. 네. 갈 길이라고 보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오히려 난관은 근로시간 기록을 엄격하게 기록을 의무화시킨다 이랬을 때 이게 이제 임금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금을 더 받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만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줄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네. 그래서 이것의 조정 과정에서 그 많은 다툼이 있을 수 있다. 그걸 감안해서 아마 조치를 취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진단의 보관은 뭡니까? 어떤 식으로 포괄임? 아직 뭐 이제 1차 회의만 했기 때문에 네. 세부적이진 않지만 보통 이제 연봉 계약제를 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회사는 아무리 연장 야간 근로, 휴일 근로를 하더라도 월 20만 원 이상 줄 재력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대로 된 임금을 보상하지 못하고 이게 이제 연장 야간, 장시간 근로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주지 못하는 문제도 있고 장시간 요인이어서 이제 독일의 연방법원이 3년 전부터 출퇴근 기록 의무화가 판례가 생기면서 유럽에서도 하지 않는 곳들이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포괄임금제가 만연한 곳이 아까 이제 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연구개발직이나 IT 게임도 있지만 중소형세 기업도 이제 많습니다. 제대로 출퇴기록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아서 그래서 정부가 영세 사업장에는 이런 시스템도 출퇴근 기록 의무화를 법제화하면서 지원하겠다는 게 보관 중 하나입니다. 네. 자, 주 4.5일제 아까 잠깐 언급이 됐었지만 내년부터 이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일종의 테스트베드가 시작됩니다. 정부 표현으로 이제 시범 사업이죠. 4.5일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의 일정 부분의 인건비를 이제 보전해주는,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로시간이 5일에서 4.5, 0.5일 준 만큼 일단은 보전해주는 건데 시범 사업이긴 합니다만 성공 가능성? 이 표현이 맞을까 모르겠는데 이게 제도 정착을 위해 충분한 지원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지원금이 있어야만 정착이 된다면 그것도 지속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고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래서 지금 한 4년 동안 프로젝트 시범 사업을 할 때 국내 사례를 이제 꼼꼼히 보려고 합니다. 스페인이 최근 이제 3년 동안 중소영세 사업장으로 해서 이제 거기는 주 4일제 하면서 고용장려금을 주면서 성과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폴란드도 이제 내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경기도가 한 110개 대상으로 하반기 4.5일제를 하면서 생산성과 워라밸과 지역사회 기여 등을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내년 로드맵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시죠. 4년 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될 거야? 뭐 스톱하는 거야? 오히려 다시 지옥의 나락으로 4년 후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점진적으로 이걸 이제 확대 과정에서 연착륙하는 방식을 이제 노사정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 회의에서 이제 실사례, 그러니까 주 4.5일제를 좀 선제적으로 도입했던 기업 사례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배터리 기업인데 주 4일제를 2022년에 도입했다가 작년에 이제 폐지한 사례인데 왜 폐지했냐? 그 회사 측의 설명은 지나친 경영 비율이 발생했다는 이유에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5일제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서 초과 근무가 불가피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근무 체제를 완전히 버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인건비 부담이 상당히 컸다는 얘기도 되는 거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실적용됐었을 때 걱정이 된다라는 거죠. 교수님 의견 이어서 들을까요? 예, 지금 그러니까 주 4.5일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근로시간 단축하면서 임금 삭감은 없다. 이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의 삭감이 없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월급은 줄지 않고 근로시간을 줄인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을 하면 시간당 임금은 오르죠. 오르니까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 수요가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다른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정부가 그것만큼 그런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사실 이런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노동수요 곡선이 밑으로 내려온 걸 다시 위로 올려주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사실 노동시장에서 비효율성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중 손실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4.5일제라는 규제가 없었으면 그냥 있었을 것을 노동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노동자와 기업 간의 고용 계약이 이루어졌을 텐데 지금 정부가 개입을 한 거잖아요. 정부가 개입을 해서 노동 수요를 줄였는데 이걸 다시 보조금으로 그걸 보충해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발생할 사중 손실 이상의 뭔가 정책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가 이 정책 효과를 확인했냐? 사실 이건 아직 좀 퀘스천 마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18년에 주 52시간제 도입을 했잖아요. 지금 벌써 한 7, 8년 정도 지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 52시간제 도입했을 때 그 명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었어요. 그러면은 정말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근로자의 건강이 많이 좋아졌느냐? 또는 그 일과 생활의 밸런스라든가 그러니까 뭔가 지금 그 퇴근 후에 어떤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살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연구를 하고 스터디를 했냐 그렇지 않거든요. 놀랍게도 많은 연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주 52시간제 도입된 이후에 과연 근로자의 삶은 어떻게 변했고 마찬가지로 또 기업도 많이 변했을 거잖아요.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공부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네. 이렇게 주 4.5일제를 강제로 도입하고 이게 시범 사업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이제 시범 사업 정말 시범 사업대로 이 결과를 냉정하게 평가해 보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식으로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앵커께서 네. 말씀하신 거하고 이제 송 교수님 말씀한 게 조금 사실관계를 이제 바로 잡을 게 예,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강제로 하지 않았고요. 예, 강제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은 지원법이고 참여한 기업에만 하겠다는 거고 한두 개 혹은 두세 개 일부 기업이 이제 도입하면서 다시 원위치로 주 5일제로 돌아간 기업이 있긴 합니다. 네. 실제로 있긴 해서 어제 그 사례 기업에서도 추진단 출범할 때 그 전남 광주에 있는 기업이 4일제를 하다가 4.5일제로 직원들이 합의해서 일하는 방식을 변경하면서 예. 우리 기업은 4.5일제가 더 맞다고 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4.5만 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방식이나 근무 형태 그리고 클라이언트들하고의 사업의 유지, 수요 공급을 맞추면서 이렇게 좀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죠. 네. 제가 단편적으로 그 배터리 기업의 그 말을 그 인사팀장의 입장을 전해서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비용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한국은행 그 고용연구팀장도 회의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노동자들의 업무 시간이 3.8% 감소했다. AI 기술 확산으로 더 줄어들 근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고민해야 한다. 아까 노동 생산성 말씀하셨잖아요. 생산성이 줄어드는 걸 만약에 AI로 보완이 된다면 주 4.5일제 도입도 노동 생산성 감소 없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물론 이게 이론적입니다. 이론적이긴 하지만. 그 근로시간 단축한다고 생산성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 임금 부담 문제죠. 그 생산성 증가 없는데 네. 생산성이 늘지도 않았는데 근로시간 단축하는 거는 바로 비용 상승 압박이잖아요. 근데 AI 말씀하신 대로 AI나 로봇 확산하고 신기술 도입이 굉장히 빨라지지 않습니까? 이 기술 그 테크 기업들의 경우에는 심지어 뭐 브레이크 팩토리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노동은 굉장히 빠르게 사라질 거다. 그러니까 이것은 근로시간 단축의 문제가 아니고 일자리 자체가 소멸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근로시간을 뭐 주 5일 40시간 이거의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우리가 근무제도를 편성하고 기업들이 그런 생산 방식을 고수해야 된다고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 기술 변화는 어떤 전문가도 지금 예측하기 어려운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네. 기존의 어떤 그 노동 제도나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하게 잘 맞춰가야 된다는 그 트렌드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문제는 말씀하십시오. 문제는 정부가 이것을 4.5일제 이걸 약간 정치적인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너무 앞장서서 끌고 갈 때 시장이나 기업들이 이렇게 적응해 가지 못하고 뭔가 정부의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드라이브나 이런 거에 편승해서 그 자기들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그게 끌려갈 수 있고 또 노동계는 이거 정부 정책 방향인데 그 기업 압박해가지고 뭐 현대자동차 압박하고 금융 뭐 은행 압박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4.5일제 가자.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교섭력 내지는 정치적 결정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 기술의 변화, 생산성의 어떤 증가 속도 이런 것들과 무관하게 정치적으로 이것이 이렇게 드라이버가 걸릴까봐 그게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본질이 훼손될 수 그렇습니다. 있다라는 거죠. 바로 정치 그겁니다. 투쟁이나 이념 노선 이런 쪽으로 만약에 분위기가 이 논의가 흘러간다면 예. 정부도 이재명 정부도 그걸 바라지는 않을 거예요. 네. 송 교수님 제가 아까 드렸던 화두 어떻게 보세요?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는 걸 어쨌든 AI라는 게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건 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거고 그러면 보완제로서 AI를 적극 활용한다면 주 4.5일제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지금 노동 시간이 줄어들면 사실 노동 생산성 자체는 그러니까 다른 상황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 생산성은 증가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노동의 한계 생산을 체감한다고 지금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근로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생산량도 증가하겠지만 그 생산량이 증가하는 정도가 줄어든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근로 시간이 줄어들면 무조건 생산성은 오릅니다. 노동 생산성은 오르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 전체 생산성은 오르지만 전체 생산량은 줄어드는 거죠.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근데 이것을 그럼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했을 때 지금 새로운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이 기술이 어찌 보면 생산 기술이 노동 생산성 하락을 이제 방지해 준다는 얘기인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 AI 같은 것이 나오면서 근로시간을 좀 줄여도 이전보다 오히려 생산이 늘어날 수 있어. 지금 그럴 수 이러한 있죠. 체제로 이제 한국은행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럼 근데 이제 4.5일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그만큼 근로시간을 필요 없는 거죠. 필요 없으면 노동자 자체가 필요 없어요. 예, 노동 수요가 줄어드는 거예요. 노동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임금이 그대로 유지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동 수요가 줄은데 임금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얘기는 결국 실업이 증가한다는 얘기일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임금이 어느 정도 줄어들어야 되고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서 그러면 이 임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산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그 AI 기술에 의한 그 생산성 향상의 효과를 본인의 임금으로 그 수익을 얻겠지만 여기서 일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주 4.5일제라는 얘기 나왔을 때는 새로운 산업을 어떻게 개발하고 육성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도 함께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금 이 대통령께서는 AI 산업으로 지금 특정을 하신 거고, 그러니까 이 분야를 지금 발전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분리된 얘기가 아니다. 한꺼번에 같이 가야 되는 얘기다. 이런 좀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1970년대 유명한 전 세계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제레미 리피킨의 노동의 종말 같은 책이 있을 때 앞으로 사무직은 필요 없고 다 기계가 대체할 것이라 했는데 전체 총 노동 인구는 감소하지 않았고 네. 지난 10년 동안 우리도 정규 비정규직 합해서 총 노동 인구는 감소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새로 출현하는 산업이나 일자리에 비임금 근로자라고 하는 특고 플랫폼 같은 일자리가 증가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 주 4.5일제는 혹은 4일제를 도입한 실제 케이스 스터디를 좀 우리 사회가 좀 많이 곰곰이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브란스 병원이 지난 3년 동안 주 4일제를 5개 병동 실험했더니 환자의 친절도가 더 높아지고 그리고 퇴사율이 줄어서 좋은 서비스가 일어났다는 사례도 있고 경기도 화성의 코아드라는 150명의 제조 설계 엔지니어링 기업에서는 급속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월에 한 번만 주 4일제 하고 네.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서 격주 주 4일제, 지금 이제 생산직 주 4일제를 키워오듯이 근데 그 회사는 끊임없이 ERP 그리고 자동화, AI 도입을 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을 함께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함께 생산성을 높이고 4.5일제와 같은 정책을 모색하자는 게 한 3, 4년 동안의 정책 프로젝트 취지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만약에 주 4.5일제 도입한다면 주휴수당 폐지하자 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주휴수당에 대한 불만들이 워낙 많으셨죠. 인건비 부담이 너무 커진다라는 건데 주 4.5일제 도입하면 주휴수당 폐지하자. 이 논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화면 나오네요.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의 말입니다. 제가 먼저 네, 말씀드릴까요? 원장님께 원장님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주휴수당 문제도 그 포괄임금제만큼이나 그 굉장히 불합리한 낡은 관행이죠. 그런데 뭐 좋지 않은 제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 좋지 않냐면 이게 일종의 사업주들한테는 숨겨진 임금 같은 거예요. 네. 최저임금을 결정을 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그냥 최저임금을 결정해주면 나도 거기에 대비해서 할 수 있는데 15시간 이상 근로자한테는 그 주휴수당을 주고 그렇지 네. 않은 경우는 안 주고 또 뭐 플랫폼 노동이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근로자들한테 또 이게 적용이 안 되고 그러니까 사업주로 자꾸 이렇게 자기 어떤 직업을 이렇게 숨기고 이런 불합리한 관행을 만드는 데에는 주휴수당이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임금 분쟁이 주휴수당 때문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모르고 있다가 이거 나중에 따져보면 이거 주휴수당 포함 안 됐네? 그래가지고 소송에 걸리고 이런 일도 많기 때문에 임금 제도를 합리화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주휴수당 제도를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소상공인들이 주휴수당을 없애자는 얘기는 주던 월급을 빼자는 얘기까지는 아닐 거예요. 이 제도를 합리화해달라 이런 요구일 거기 때문에 임금제도 전체를 손질하면서 통상임금에 대한 분쟁이나 평균임금에 대한 분쟁, 임금에 대한 분쟁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임금 법적 정의를 정비하면서 주휴수당도 고쳐야 되는데 주 4.5일제 할 때 이것을 연동해서 한다. 이거는 이게 매치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 40일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할 때 그때는 큰 변화였기 때문에 그때 이거를 주휴수당 제도를 정비를 하든가. 그런데 4.5일제는 지금 추진단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 근로기준법 개정해서 4.5일제를 의무화하는 건 아니다. 뭐 갈 수 있지만 그것이 정책 우선순위는 아니다 이러기 때문에 지금 주휴수당 손대는 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는 문제거든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간단한 거지만 그 제도를 손질하려면 굉장히 큰 법적 정비 그리고 임금 조정에 대한 노사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 제기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언젠가는 저거를 정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추진단 내에서 이 논의에 대한 향후 이제 확대될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요, 주휴수당은 전혀 지금 아닙니까? 노동시간 정책하고도 상관없고 결부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소상공인이 이 기회를 빌어서 주휴수당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좀 뜬금없긴 한데요. 송 회장님이 왜 주휴수당을 4.5일제하고 연동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로그함수 지수 배우고 있는데 갑자기 영어 챕터 2로 얘기를 꺼내셔서 근데 다만 문제 제기 취지를 보면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이나 통상임금 개편과 맞물려서 우리 사회가 손절하는 게 맞다. 저도 이제 원장님하고 동의하고요. 네. 다만 이제 굳이 취지를 되짚어 보면 예. 아마 임금 부담이나 기업의 부담이 있으니까 이런 제도를 해결달라는 화두를 던진 것 같고 그래서 정부가 지금 중소기업 등에 청년들이 잘 가지 않고 임금 격차, 이중 노동 시장 격차가 있으니 내일 채용 공제와 같은 청년 미래적금이라고 해서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에게 목돈 형성에 자산 형성 지원금을 이번에 같이 국정과제로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중소기업의 임금 지원 정책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좀 4.5일제하고는 좀 괴리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 넘어가고요. 이 문제 한번 짚어보죠. 그 4.5일제가 만약에 전 사회로 확산이 되면 노동자들의 양극화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소위 영세 중소기업 노동자들과 좋은 복지와 뭐 노동조합의 보호도 받는 대기업 근로자들 간의 격차가 주 4.5일제 도입하면 더 극렬하게 벌어질 거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송 교수님? 지금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기업들을 보면 대기업에서 주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에서는 별로 활용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유연근무라는 거는 누군가 나의 필요에 대해서 이때 제가 일을 좀 안 하고 다른 때 조금 시간 여유가 있을 때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회사가 돌아가려면 어느 한 직원이 그 시간에 일을 안 할 때 다른 누군가가 그걸 대신해 주면 돼요. 네. 그런 문제가 안 된단 말이죠. 따라서 어느 기업에 사람들이 많으면 유연근무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몇 명 안 돼요. 몇 명이 일하는 근로자가 몇 명 안 되면 나빠지면 그냥
그렇죠. 그럼 누군가 그걸 부재한 상황이 된다. 대신 해줘야 되는데 그러다가 진짜 과로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게 4.5일제가 이게 만약에 전면적,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뭐 전면 도입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시범 사업 해보고 천천히 가겠다 말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게 정말 도입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럼 4.5일제야?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으면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뭐 월요일 오후에 쉬거나 누구는 화요일 오후에 쉬거나 뭐 이렇게 해도 잘 돌아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 한 명이 월요일 오후에 딱 쉰다 그러면 그때 전체 생산 라인이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스톱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기업도 이제 존립이 위태롭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도 이게 어느 순간 버티지 못하면 기업도 이제 폐업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러면은 대기업에 있는 근로자와 아니면 저 소기업에 있는 근로자 사이에 직업의 안정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급여 차이에서도 문제가 점점 벌어지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이중 노동시장에 대한 얘기. 사실 저는 뭐 우리나라의 그 노동시장이 완벽한 아주 확고한 이중 노동시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점점 그 특징이 점점 강화되는 어떤 기제가 될 수 있다는 것에서 우려를 표현하긴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정말 그 만약에 도입을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좀 지금 우리가 지금 52시간 그 도입할 때도 300일 이상 먼저 도입하고 한참 뒤에 이제 그 30일 이상까지 이렇게 확대됐잖아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그 밑에까지 좀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중 구조화를 막는데 우리가 이제 임금 격차 얘기만 그 사회에 많이 했는데 일하는 방식과 노동의 격차를 줄여주는 방식도 이제 고민할 시간이 됐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비중이 우리 사업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서 일하는 이제 근로자의 비중이 이제 많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격차나 이중 구조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도 그래서 중소영세 사업장에 우선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요. 저는 기업의 자구 노력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박리담의 성격으로 갔다가 장시간 노동으로 해서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이 자리를 다 대체하거나 자동화 방식으로 가는 선택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도 사실은 이대로 가면 이렇게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원장님. 그러니까 근로시간 정책, 노동 정책만으로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말 눈에 띄게 불합리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보는 건 맞지만 그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는 사실은 생산물 시장의 양극화, 기업 생산성의 양극화를 무시하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 약간 산업 정책적 지원과 패키지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산업 정책을 할 때 과도한 영세 사업장을 이렇게 깔아놓고 그 모든 영세 사업장을 다 이렇게 생존하기 위한 n분의 1 지원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진입과 퇴출이 좀 더 자유로워져서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좀 더 많은 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그리고 근로 시간도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에 따라서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근로 조건도 개선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약간 그 시장이라는 건 어차피 적자 생존일 뿐이 없거든요. 네. 그 논리를 무시하고는 뭐 생산성이라든가 시장의 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노동 정책, 근로시간 정책을 잘 펼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산업 정책, 공정거래 정책 이런 것들과 병행해서 이것을 추진해야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주 4.5일제 논의를 위한 협의체 출범했습니다. 기대도 우려도 다 큽니다. 이해관계 첨예하고 논의 과정에서 갈등이 촉발할 소지도 다분해 보입니다. 험난할 겁니다. 그래도 선은 넘지 말아야죠. 기대하는 쪽도 우려하는 쪽도 판 자체를 깨버리면 더 큰 걸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